네, 꼼찰 청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장용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재인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입니다. 예. 제가 저기 우와. 죽을 때 오뚜기 카레 한 봉지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정말 예, 카레를 좋아하는데 야 이게 노키친에서 나온 요거 여러분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자 오늘 또 광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노키친 태국 안가도 커리. 안가도가 이제 뭐 지역 이름인 줄 알았더니 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태국의 안가도 태국 정통 카레를 먹을 수 있다. 안가도. 이게 여기 또 커리라고 돼 있네. 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워러 이러는 거. 그게 너무 재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왜 이러? 워러 했더니 라이러도 줘. 라이러. 그랬던 개그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나 제품명이 커리니까 커리로 가겠습니다. 네. 자, 태국 안가도 커리. 노키친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의 노키친입니다. 특히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시간이 매우 깁니다. 하지만 노키친은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레시피대로 데우고 볶기만 하면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명품 요리가 탄생합니다. 지난번에 그 청국장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럼요.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커리는 그냥 커리가 아닙니다. 이름처럼 굳이 태국에 가지 않아도 태국 최고급 식당의 커리를 집에서 먹는 기분입니다. 코코넛 밀크가 듬뿍 들어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태국 특유의 커리를 완벽하게 담았습니다. 거기에 커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닭가슴살과 있잖아요. 그 결이 마치 육개장에 들어가는 결결이 찢어진 닭가슴살. 결결이 느껴지는 그런 닭가슴살에다가 새우, 파프리카와 피망, 마늘쫑 거의 모든 식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커리와 함께 먹기 딱 좋은 바게트 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밥으로 드셔도 돼요. 예. 그럼요. 빵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노키친 태국 안가도 커리 이 한 팩 이게 1kg이 넘습니다. 1021g. 네. 16,900원. 자, 노키친의 모든 제품은 2인분이라고 소개하는데 4인분 같은 2인분입니다. 김용민이나 김태형 같은 사람한테는 2인분이죠. 이게 딱이죠. 그러나 이제 애기도 있고 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한 4인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대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4인 가족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노키친 태국 안가도 커리 한 팩 1021g 16,900원. 자,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정말 빠른 품절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이것도 바랍니다. 사야겠다. 너무 맛있어요. 나 지난번에 그 청국장 샀잖아요. 네. 진짜 그날 다 먹었어요. 아유, 그래요. 이거 아침 뭐 저녁으로 다 먹어버렸고요. 이게 뭐 푸짐한 양이라고 해서 뭐 남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덜덜 찔 필요가 없어요. 네. 자, 노키친을 만나면 세 번 놀랍니다.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랍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한식 밀키트 노키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도 또 먹어봐야죠. 예. 되게 우리가 만약에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직접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포장을 맞아요. 패킹을 하셔가지고 이게 주문을 하면 그때 다음에 만드는 거. 야채가 도착했을 때 보면 완전 정말 신선. 싱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만들어뒀던 게 아니라 딱 그냥 주문하면은 그때 조리를 해서 보내는구나. 맞아요. 너무 맛있어. 네. 저도 이거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하니까 주문을 해야겠네요. 주문해야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문 많이 하니까 비밀번호를 쉽게 바꿔주셔가지고 편하게. 아니 빵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빵은 따로 사신 줄 알고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얘기 못 하고 있었는데 들어있어요. 포함돼 있으면은 되게 디테일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디테일해. 아, 저는 방송하기 전에 이제 광고 오늘 뭐 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맞아. 노키친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오늘도 노키친 카레를 하길래 너무 좋다 이러고 왔는데 정말 어디 맛집에 와 있는 것 같고 기대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밀키트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어디 가게에서 팔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그래도 되겠네. 전 사실
저는 오뚜기 카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태국기 이거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아 입맛에. 근데 왜냐면 코코넛 밀크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간 게 확실히 느껴져. 그 풍미가 막 있으면서 글쎄 말이야.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은데 그 풍미가 느껴지는 거? 네. 맞아요. 새우도 들어있는데 새우도 진짜 통통해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 재료가 정말 좋은 재료들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가격 대비 이 정도면은 정말 되게 싸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진짜 이거 사야겠다. 정말. 가끔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은 김용민 PD님 말씀이 없으실 때 있거든요. 그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키친이 네. 좋은 게 그냥 레토르트가 아니라 그냥 야채, 뭐 새우 이런 게 바로 그 생으로 들어있다는 맞아, 게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바로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되게 이제 좋아요.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파는 게 보통 이제 그 건조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생야채가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야, 이분들이 사업을 야, 코로나 이전에 기획했을까? 그랬다면은 이건 진짜 대박인 거야. 엄청난 사업 아이템. 진짜. 어떻게 비대면 시대를 이렇게 예견하고 그러게요. 식당에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이렇게 반조리된 식품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그 이전에 판매됐던 걸 보면은 뭔가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잘 만들었네 해도 딱 그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게 그 아무래도 오랫동안 장기간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 맛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정말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유통기간을 최대한 짧게 주문해야 돼요 이거. 주문해야 되겠다. 주말 이거 또 먹어야 돼. 제가 카레를 좋아하는데 그 이상이네요. 그죠? 정말. 예. 이게 진짜 이게 그 코코넛 밀크로 이렇게 감싼 풍미와 이 향이 이런 게 아 뭐랄까 이 찐이랄까? 진짜 맛있어요. 음, 제가 저기 고급져. 그동안 잘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이제 방송인 저기 그 홍석천 씨랑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 석천 씨 가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먹은 거 같죠? 네.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근데 홍석천 씨가 지금 가게를 다 접었고요. 맞아요. 자기 건물에서 하는 가게 하나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도 투덜대가지고 근데 한 번 또 가려고요. 아니 이태원 쪽은 다 접으셨다던데. 지금 저 홍석천 씨가 그래도 조그만 건물에 건물주기는 해요. 건물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 이쪽에. 그래서 그 식당은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녹사평역 근처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파는 거도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급 식당에서 먹는 맛을 그러니까, 해주니까 아 너무 고마워요. 아, 나 말이 없네, 말이 없어. 그 손님 접대할 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홈파티 홈파티. 예. 말 안 하고 그냥 내놓으면은 무슨 어떤 식당 유명한 식당에서 이렇게 맞아요. 주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딜리버리인 줄 알고. 이게 그 야채 하나하나에도 소스 되게 잘 배어 있어서 맞아요.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파프리카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야채인데 맞아 야채인데요. 맞아. 나도 요즘 야채 안 먹는데 사실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야채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이 카레도 오뚜기 카레를 쓴 것 같지는 않아. 오뚜기 카레를 썼나? 전혀 완전 아 다른데요? 이게 저 달라요. 현지 어디서 쓴 카레 같은 걸 한 것 같은데요. 진짜 신유진 배우사님께서 풍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풍미가 달라요. 풍미가 달라요. 예. 풍미가 달라요. 아, 다 같이 진짜. 말이 없어지는. 네. 행복하네요. 열심히 먹으려고. 열심히 먹으려고. 이게 저 지난번에 우리 그 청국장 할 때 이렇게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보다 맞아요. 오늘 더 말이 없는 것 같죠? 전 청국장을 다 먹고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 한 번 더 시켰어. 청국장은 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카레 진짜 너무 맛있어. 커리. 예. 안가도 커리. 간이 딱 적정한 것 같아요. 이게 노키친 제품이 별로 많이 짜지도 않고 맞아요. 절대. 예. 다른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배달 음식이라든지 네. 이렇게 이런 맞다. 음식들은 좀 짜거나 좀 너무 달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간이 적절한 수준. 맞아요. 이게 재료의 그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요즘 나이 드니까 이제는 배가 편안해지는 음식도 찾게 되더라고. 예전엔 그냥 충분히 배를 좀 넉넉하게 해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노키친의 지난번 청국장하고 오늘 카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청국장은 밥 없이 청국장만 계속 먹어도 들어갈 네, 정도로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그 청국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고기, 돼지고기 썰어놓은 게 보니까 진짜 깍두기처럼 이렇게 맞아요. 진짜 깍둑 돼지고기도 이렇게 엄청 들어가 두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닭가슴살이 되게 잘 씹히게 찢어놔가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닭가슴살이 솔직히 이렇게 딱 칼로 자르면 되게 맛이 없거든요. 결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맞아요, 결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딱 찢어놓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완전 부들부들. 이 정도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나? 그쵸? 약간 퍼덕퍼덕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나?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요. 못 멈춰서. 닭가슴살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렇죠. 근데 바게트 빵도 정말 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카레가 잘 스며들고요. 너무 맛있다. 겉은 바삭하고 안쪽은 촉촉하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 하나하나. 저는 바게트빵 싸가려고요. 저도 싸가야 닭가슴살 얘기하다 되겠어요. 보니까 예전에 살 뺀다고 양배추를 엄청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서 그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라고.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빨리 주문해야겠어. 까먹기 전에. 여러분. 저희 집에는 노키친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용민닷컴이 음식이 떠나질 않아. 아직도 그 전복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전복이 아직 전북이 아주 전복. 많이 샀는데 아껴 먹다 보니까 아직도 있네요. 컵라면에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먹기는 좀 맛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이제 라면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울 것 같아. 너무 아니 아껴 어떻게 먹었나? 하더라도 목구멍 넘어가면 다 똑같은데 뭘 무슨 뭐 김용민 TV 다른 프로 보면은 이런 말씀 누가 하시더라고요.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은 예. 그냥 김용민닷컴 아무거나? 와가지고 예. 노키친 사면 MZ들이 된다고. 이 MZ들은 저기 아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이렇게 봐주거나 뭐 특혜를 주거나 오로지 가성비로만 네, 맞아요. 정말. 품질과 가성비로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팩이 1021g. 어떻게 이게 2인분이지? 전 21g이면 적어도 3인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3인분인데 아니, 참. 김태현하고 나 같은 경우는 아, 2인분이야 2인분. 네. 그래 우리 저 MD 중에 한 분이 엄미애 씨인데 네. 전에 한번 헌혈하러 갔다가 피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찔러도 안 나오는 거군요. 피도 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말. 좋은 제품 아니면 절대 드리지 않는다. 네. 네. 김용민닷컴의 MD를 네, 박수. 여러분들. 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바로 바로 주문해야 돼. 아 이거 정말 너무 이건 맛있어. 뭐 싹 비울 수밖에 없는. 네. 야, 진짜 이 정도면 이거 몰래 이거 사다가 식당 차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한 3인분 정도로 나온다 치고 그러면은 양도 많다고 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밥을 약간 주면은 여기에 밥 살짝 한 공기만 있으면 맞아. 너무 맛있어. 이게 바게트도 바게트지만 밥을 하나 넣고 먹으면 정말 이거 1인분 넘쳐요. 밥도둑, 밥도둑. 밥도둑이에요. 아 이거 저 아까 그 카레를 막 하시길래 좀 많이 하시길래 좀 남는가 했더니 다 먹었네. 에이, 그런 소리도 없이 다 안타깝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주말에 또 먹습니다. 아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카레 만났어요. 자, 맛있었어요. 노키친 감사해요. 안 가도 커리. 태국은 안 가도 커리는 예. 제대로 태국 맛을. 네.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오늘 또 본격적으로 꼼찰 청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정봉주 의원 사건이랑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판결이 내일 선고가 되고 그렇죠. 또 오늘 정경심 교수 검찰 결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개 중에서 뭐부터 할까요? 아 정경심 교수부터 하죠. 네네네. 7년 구형. 아니 7년형은 좀 정말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한 얘기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다. 그래서 정유라 씨 봐라. 정유라 씨 입시 비리를 가지고 최순실 씨가 징역을 받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말도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이나 아니면 부산대 의전원에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그 당시 입학 담당한 교수들은 다 기소가 안 되고 이 그렇지. 상황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유라 그 교수 류철균이라고 네. 네. 무슨 이화였는데 네, 이인화. 이인화. 예. 그 사람은 구속됐어요. 네, 다 구속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금메달 들고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뭐 추천장 들고 막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공소장을 낭독한다. 이거 같은 게 기소를 하니까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서 공소 사실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이 언론 플레이다. 네. 언론한테 야 이렇게 기사 써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판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은 뭐 법적 평가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나쁘니까 어느 정도의 양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정유라가 어떻고 뭐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뭐 그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했고 우리 보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다 허위 날조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지질하게. 근데 이게 방청석에서 이제 이런 검찰의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던 네, 걸로 알고 한 두 있는데. 번, 세 번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네. 그분을 보면서 아, 저기 굉장하다 생각했던 게 되게 조용한데 검찰들한테 들릴 만한 목소리였어요. 개소리 하네라고. 네. 근데 너무 아우 이거 김태형 기자가 아니었으면 그 말 워딩은 못 듣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조용하게 들었거든요. 말이 안 들린 줄 알았는데 그 경위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재판부까지 다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검찰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입시비리는 권력형, 조직적, 계획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계획적으로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고 입시비리 관련해선 그리고 또 다른 입시비리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턴 활동이나 그런 것도 6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정유라 사건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하다가 그분이 개소리 하네라고 얘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근데 그분이 검찰을 향해서 개소리하는 이건 아니고 혼자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서. 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선거기일에 방청석은 들어올 수는 없지만 네.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됐다라고.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위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석에 앉아서 왜 그랬냐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감치 재판을 따로 한 거예요. 감치 재판을 따로 네, 한 네,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감치가 돼 있다가 재판을 봤는데 왜 그렇게 했냐 재판에 방해되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재판에 방해드린 건 정말 죄송하지만 개소리라고 생각한 거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부터 법정에 안 나올 테니까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불처벌 의사를 밝혔고 네. 근데 그분 보면서 저거는 기자들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너무 그 속은 마음이 우리한테 들릴 정도로 네. 정말 울림이 있을 정도네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주구장창 하니까 누구라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검사들이 오늘 구형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비판 다시는 하지 마 하고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정치적인 수사였다,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허위고 왜곡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 모두 발언과 구형 당시에 구형하면서 얘기가 2번 나오니까 사실은 그러면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한 거고 이제 그분은 개소리하고 있네. 개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경이라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재판 중에 왜 개소리 한다고 하십니까?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개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걸 듣는 검사님이 개소리 한 게 되잖아요. 검사님 개소리 했다는 얘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어디서 자꾸 개소리 하세요? 검사님이 개소리 하실 분입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 그 경위가 감치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계속 그 사모펀드 내용을 조범동 씨 재판에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한 이미 내용까지 깨졌는데. 깨진 부분까지 똑같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이미 기소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이게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원래 이렇게 객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뭐 영화를 보면 외국에서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검찰이 취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 영화뿐만 아니라 미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들이 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실수했다 싶으면은 여기 저 공소 취하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면은 차라리 얼마나 깔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지금까지 수가 억지 없지, 쓰는 이거는. 것보다 훨씬 더 검사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윤석열 검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검사들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추가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를 하는 저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사법기관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여러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승만 때가 그랬고 그리고 그 독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고검장으로 강등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지검장으로 자천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지명됐을 때 이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게 이거는 기사를 써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살아있는 권력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사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다 허위 사실이야 가만 안 있겠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 위협이고 협박이죠. 살아있는 권력, 본인들이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검사들만큼 무서운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 정경심 교수님이 최후 진술을 하신 내용이 너무 좀 짠한 것 같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저는 사실 한편으로 이 부분 일정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자 노력했다.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결혼 후에 직장에 다녀서 아이들 학업을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울먹이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랑 비슷하잖아요.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항상 알아서 하는 쪽이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압력을 가한 그러니까. 엄마로 비춰져서 이게 무슨 범죄화로 돼서 문제가 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본인의 이제 수십 년간의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져 내리고 진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하고 조금만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청에 불려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검사들의 이런 신문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장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위협을 받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정경심 교수 주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는 조범동 씨도 겪었다고 합니다.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친구 중에 정말 한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정말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검사가 정말 무섭구나.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고 보복을 받을 거다 불이익 당할 거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없죠. 근데 윤석열 욕하면은 너 괜찮냐? 아니를 어떡하려고 물어봐야 돼. 그래? 심지어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왜 정권을 걱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저 야당 대표 욕했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권 후보구나. 아니에요. 거기 지호영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야당 대표나 야당 대권 후보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만약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떡할래? 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에요. 전직 검찰총장이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반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정권 바뀐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정권 바뀌면 검사들이 대통령 하나? 제가 봤을 땐 정권 바뀌기 전에도 걱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쯤 되면은 거의 폭발하셔가지고 끌어오르셔. 월요일부터 열받네 이것들이 금요일쯤 되면 거의 저는 그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게 면책 특권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직무상 발언에 우리는 면책 특권이 없는데 예.
아니 근데 맞잖아요. 왜 내가 정권 바뀌는 걸 걱정해야 돼? 다음 대통령이 뭐 윤석열로 정해졌어요? 국무총리가 한동훈으로 정해졌어요? 왜 정권 바뀌는 걸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냐고. 아니 우리는 정권 바뀌기 전을 걱정해요. 당장 내일 아침에 걱정하는 내일 거야? 아침에 이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검사들의 어떤 비위를 고발하고 그리고 기사를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내 내일 말이 당장 내 내일을 말이지. 걱정하는 거죠. 당장 내일이 사실은. 걱정이 돼요. 내일 그래서 걱정되니? 아니, 그러니까- 너도 걱정해? 그게 기사를 아니라- 쓸 때 내가 나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조심하게 이런 되니까. 표현을 내가 쓰면 괜히 또 너무 그런가? 나 혼자 이렇게 너무 그런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전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떨려요. 어. 네, 그러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카카오 택시 불러놓고 카카오 택시 기사님이 이런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새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기사를 잘 안 쓰니까 일단은 편하신가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이제 칼럼을 쓰거든요. 네. 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러고 나면 사실 저도 그날 저녁부터 전화 메일이 울리면 사실 철렁해요. 고봐요. 네. 정권이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일이 걱정이지. 그 저 방우영 씨가 쓴 방우영 씨 아시죠? 밤의 대통령 동생. 네. 예.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 썼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신문이 배달되면은 조선일보가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비판당한 사람으로부터 보복당할까봐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무슨 조선일보가 그런 걱정을 다 해. 우리 사회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줄댔던 조선일보가. 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목 보고 아, 우리 방우영 씨가 변비가 있는 모양이구나. 변비 때문에 아침 두려운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럴 때는 네. 원기소 장건강 365 서울약품이 만든 원기소 장건강 365 장건강 365. 많은 관심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던가 국정농단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던가 이런 거의 단어의 개념들이 저는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혼돈을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연 무엇인지, 살아있는 권력이 그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했을 때,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그거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수사가 당시에 좀 부족했다. 그때 무혐의 처분을 한 거는 지금 와서 보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왜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6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입시 비리라는 그 점에 대해서도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화여대 교수들을 압박해서 그야말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었고, 당시에 삼성에서 말 3마리를 뇌물로 받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너무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적 통제라는 것도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뭐 남용한다, 무리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조국 수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수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마치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정말 너무 잘못한 것처럼 온 국민을 호도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뭐 옛날에, 그것도 야인 시절에, 교수 시절에, 박근혜 정권 때, 그것도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다 파서 해놓은 그런 공소장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그렇게 특수부에서 몇 개월 동안 해서 할 수사였는가, 이게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가, 저는 그것도 너무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변호인 측에서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보면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만큼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따져보는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10년 전, 뭐 12년 전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일주일 전에 만나서 내가 누구랑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네. 근데 그 당시에 누구는 뭐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을 하는 걸 봤다 그러고 누구는 안 봤다고 한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건 검사의 책임인데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결혼식장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못 봤다고 안 온 게 아닐 이유는 그렇죠. 없을 것이고, 네. 또 내가 봤으면은 온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면은. 근데 봤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
있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거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느냐,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할 수 조민 있을 씨가 텐데. 왔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야지 검찰 말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왔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런 진술도 있고 저런 진술도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면은 검찰이 지는 거예요, 이런 형사 사건은. 근데 이런 얘기를 검사가 그것도 결심 공판에서 했다? 네. 이거는 검사 얘기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는 뭐 거의 뭐 소설을 써놓고 그 소설이 진실이다라면서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푸닥거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 표창장으로 7년이라면 350억짜리 사문서를 위조하신 분은 종신형을 받아야겠네요. 라고 당연히지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에 수사 보고를 할 때 주가 조작 세력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하고요. 나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범죄는 꼼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치밀해야 하고. 네. 그렇죠. 난 그래서 야, 이 뭔가 소설을 위해서 이런저런 증거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이제 만들어내겠구나 싶었는데 뭐 증거도 맥락도 수사도 없이 얘는 나쁜 애예요. 어? 7년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기장에 나쁜 말 썼어요. 이 나쁜 애. 네. 이런 거 했는데 검찰이 얼마 전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이용에 관련한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 변경했죠. 바꿨어요. 거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실현 이익을 얻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이익을 못해요. 못 찾았다. 이러고 바뀌었어요, 공소장이. 그러니까 조범동 씨 재판에서 계속 보이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철회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부분. 아니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는 뭐 이익을 얻으려고 정보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기소를 한 거를 스스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였으나 그걸 하도 비판을 하니까 검찰도 그건 못 견디겠나 봐. 야 미실현이들이 무슨 뭐냐. 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 내용 말을 바꿨는데 그 자체도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차라리 안 바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차라리 미실현 이익이다. 실현을 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을 뻔했어요. 맞아요. 고쳐가지고 더 이상해진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면 알겠지만 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들을 같이 몇 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결문 나오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인 기소,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을 이제 내려앉히기 위해 수사했다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 왜곡했다 그러고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하고 그래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검찰만큼 국민의 비판, 언론의 비판에 겸허해야 되는 조직도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이 그만큼 그렇죠. 큰 칼을 권력을 차고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에 대해서는 살금 이렇게 그 정보를 주고 지금 저희는 심지어 어디서 정보 얻어내냐고 막 물어봐요. 지들 우리한테 물어봐. 지들 주지도 않았구나. 그 저기 저 법무부 대변인 툭 한 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 정보 어디서 얻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퍼져 있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해서 썼더니 그 부분이었어요. 감찰받은 3명 네. 그분들이 반부패 특별수사본부에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을 기사를 썼더니 이거 혹시 어디서 정보 얻으셨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얘기를 왜 해주냐고. 취재원 빈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그리고 그걸 묻는다고 내가 말해줄 것 같아 우리가? 약간 또 아니야 걔 그 양반? 진짜 화딱지나는 게 그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받아. 법무부 대변인이 우리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전화 딱 띠리릭 해가지고 어서 정보 얻으셨어요? LA? 그냥 근데 그 지금 취재원을 안 밝혀도 면책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법에? 취재원 빈의권. 예컨대 네. 지난주에 제가 SBS 기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법무부 공무원이
추미애 만세 했는데 간부가 야, 얘 뭐니? 예. 추미애 만만세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갖고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거 아무래도 허위 같다. 내가 취재해봤는데 이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게 다 일관된 진술이다. 그렇다면은 그 방송사를 제가 만약에 민원 제기했다면은 그 기자는 나가서 그 진실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음. 예전에 이제 검찰 그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 네. 이거를 검찰이 압수한 날짜보다 빨리 보도한 SBS에 대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면책됩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나라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언론의 자유,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서 취재원 비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이제 헌법 21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의사라든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뭐 증언 거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뭐 가족 친지에 대해서 아니면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언 거부 의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기자가 보도를 하려면은요. 네. 아무리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다른 확인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인 절차라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확인 절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대략의 확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를 알려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가 아니라 그쵸. 내가 요런 절차를 통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 맞더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요렇게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요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얘가 취재를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아이 제가 누구한테 들었고요. 제가 절차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거는 아니,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가 우리가 취재했지 평화나무가 네. 쩌날리즘이. 네. 그랬더니 법무부한테 물어보세요 이랬다는 거야. 법무부한테 물어봤지 그런 네. 일 없었대. 네.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재판 가야죠. 재판. 네. 예. 미국의 이제 그 지금 말하는 그 사건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나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저 중요한 사건에서 딥스로스 그러니까 그 깊은 목구멍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인데 이 딥스로스의 얘기를 당시 그 신문 기자들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처벌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원 비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기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지켜야 될 윤리인 거예요. 내가 취재원을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나의 윤리인 거지. 그리고 그런 윤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법률적으로도 참고를 해달라, 인정을 해달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범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밝혀야 돼요.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보도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뇌피셜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한 채 법무부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거나 자신이 그렇게 만약에 믿었는데 그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된 보도에 의한 제재를 받든지 아니면은 민사상 뭐 책임을 지든지 네. 될 문제입니다. 그 관련 기사가 이제 저널리즘 2호에 실립니다. 네. 그리고 평화나무가 바로 이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 그런 발언이라면은 이건 SBS가 굉장히 크게 먹을 거예요. 이건 이게 심각한 누가 문제. 애써서 멱살 잡고 너 그런 일 있었어 없었어? 내가 원하는 답을 해. 네 그런 일 있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자유롭게.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생방송에. 얘기하면서 만만세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요 비슷한 얘기가 몇 년 전에 다른 장관한테도 있었어요. 떠돌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이런 류의 얘기 만세가 다른 이 비슷한 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듣는데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딱 듣는 순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걸렸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확인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모임에 누가 왔었는지, 예를 들면 그 모임의 규모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기자가 너무 그 안전장치를 안 한 것 같아. 예컨대 네. 누가 뭐 전해줬다
들은 얘기다. 네. 아직 우리가 뭐 확인까지 하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 서초동에 또 오는 소문이다라든지 예. 그렇죠. 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한번 좀 규명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는 아직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단은 안 하지만은 그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스스럼 없이 말씀하셔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기자가 뭐 잘하셨습니다. 소상히 얘기해줬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네. 텐데 네. 이 양반은 법무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고 법무부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었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저급한 충성에 휘둘리는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런 정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차원에서도 촛불 정부를 만든 시민으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어봐야죠. 네. 네.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캡처까지 해두시고. 다 했습니다. 예. 뭐 지운 것 같진 않더라고. 네. 아, 뭐 그래요? 그 내용을 지운 것 같진 않아. 지웠으면 뭐 얄짤없지 뭐 사실. 그렇죠. 예. 끝까지 한번 저희가 진실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로 청취율이 너무 낮습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페이를 받아가시는데, 그 너무 청취율이 너무 떨어져. 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청취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무리를 한 하셨네. 건가? 아니 예, 뭐 좀 그 무리를 기자는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성대모사도 하더라고. 더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 잘하시지 않나요? 윤석열 나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성대모사를 했는데 진짜 싱크로율 100%. 아니 100%가 아니라 120%. 너무 똑같았어. 내가 신이여 내가 이 사람 성대모사를 했단 말입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성대모사 다 개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바뀌었어. 대변인. 허망하게 바뀌었어.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퇴직을 하더라도 네. 죽기 전까지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똑같은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 맞아. 왜냐?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 성대모사는 안 하는 이유가 뭐 이제 뭐 깊은 뜻이 있으시네. 곧 이제 뭐 그렇게 되실 텐데 뭐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예. 지금 보니까 오늘은 또 특별활동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되는 연간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예. 와. 지금 다른 부서는 다 특별활동비가 없어졌거나 특별활동비가 있어도 이렇게 사용 내역을 다 기재하게 돼 있는데 검찰청만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80억 정도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이제 뭐 대선을 뛰실 생각이 있다든지 선거에 나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돈은 글쎄요 안 좋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작년엔 또 어떻게 아니 어디다 쓰였을까? 80억이요? 네. 한 해에 네. 한 달에 그럼 얼마야? 계산이 안 돼. 한 달에 그 5억이 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한 6억 정도 되네요. 한 달에 7억 정도. 7억 정도, 7억. 예. 야, 그 7억이 아니 연봉 7억도 그 정말 기함할 일인데 그걸 뭘 어디다 갖다 쓰지? 모르죠. 뭐 이렇게 어디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한테 야 이걸로 써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근데 그 특사활동비가 이제 한번 국회의원들 특사활동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사건 수사할 때 이거를 다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X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권에서는 검찰총장 찍어내리기냐라고 하고 있는데 오픈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죠? 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다른 거 다 없어졌는데 검찰총장 거는 남겨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로 따지자면 다른 데도 사실 기밀비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수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수사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를 밝힌다고 해서 모든 기밀 수사가 다 드러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보고 무슨 수사를 했는지 어떻게 금방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윤 총장님 80억 얘기 들으니까
나 같아도 모진 수모를 당해도 그 자리에 있고 싶겠네. 예. 80억인데 아니 80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만두면은 나 같으면 개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그 이제 12월 22일인가요? 23일입니다. 23일. 아 크리스마스 직전에. 판결 전망을 좀 지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심까지 갔으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아쿠아팰리스 호텔 얘기가 네. 사실은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포기한 것 같아요. 별로 막 열심히 하지 않죠.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발급을 해준 사람이 이제 사망을 돌아가셨으니까. 했으니까 그걸 증명할 수도 없을 그쵸. 뿐더러 그게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뭘 했는지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인 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 만약에 허위인 내용으로 다른 데다 이용한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제출한 거, 그러니까 그걸 더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사문서 명의인의 이미 사망인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괜히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웃음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네. 이거 나 발급한 적이 없는데 이래야 범죄가 성립이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검찰은 그래도 어쨌든 부산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걸 발급받았다. 그런데 이 발급받은 것을 명의가 이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내용 자체를 이시에 썼다.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포인트로 삼은 거지. 그걸 지렛대로 삼은 거죠. 그리고 뭐라도 걸려라. 그리고 그 차명계좌 부분도 사실은 공직자 윤리법에 뭐 저촉된다라는 부분으로 기소를 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계좌에 어떤 한 곳에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써야지 거기 이해 충돌도 생기고 내가 여기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10,000원씩 3천 곳에 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문제가 되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재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명계좌 부분 보면은 뭐 2만 원, 3만 원짜리예요.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은 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무데도 그나마 없어요. 부산이 제일 가까이 간 건데 그것도 그쵸. 규명하기 쉽지 않은 그쵸. 데서 제가 나와버렸고. 제일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데가 이제 부산 아쿠아팰리스 그 부분하고 이제 차명계좌 부분 중에 어쨌거나 이름을 빌린 거는 맞으니까 10,000원, 20,000원. 근데 요부 두 부분이 10,000원, 20,000원이었어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중범죄를 해가지고 저질렀네, 중범죄. 아니,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총 3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3천만 원이란 거고 잔고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게 걸면 걸리겠구나. 근데 사실 이거를 걸면 참 치사하다. 저기 검찰이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 같은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온 예. 세상이 떠나가도록 수사를 했는데 쥐새끼 몇 마리. 예.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혐의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재판을 쭉 지켜봤을 때는 이게 말이 맞나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남아서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좀 의심을 버릴 만큼의 증거나 증명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부분을 유죄를 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펙트한 무죄로. 예.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저도 이제 이 판결이 좀 궁금한 것이 처음에 시작은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턴 확인서, 허위 인턴 확인서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했는데 왜 허드렛 일을 했다고 쓰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썼느냐. 이게 과연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고 또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증거능력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사건의 시작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조교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사휴게실 PC를 압수수색할 때 이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교를 실질적인 자유의사에 반해서 그 PC를 가져왔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이제 조교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설명도 좋은데 좀 짧게 유무죄를 판단하신다면 법률가가 그렇게 판단하시기 쉽지 않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로서도 처음 판단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허위 인턴 학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저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 활동을 하러 와서 네. 누가 내 이름으로 인턴 활동 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가 시키고 싶은 일 시키고 그다음에 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냥 어떤 당위적인 관점에서 네. 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예컨대? 저는 좀 그 증거 인멸 부분에서 네. 네,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점은 있어요. 네, 증거인멸. 네. 그럼 어떻게? 그게 징역형 정도? 그 되겠- 징역형은 아니죠. 징역형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이 앞단의 이런 죄들이 무죄가 나온다면은 그 증거인멸죄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도 더 확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죠. 네, 그거는 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징역 그거는 7년 굉장히 구형은 무리한 터무니없다. 것이, 네, 터무니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심의사님. 정치적,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이걸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것만큼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 어디 있나요? 이건 너무 국민을 그렇죠. 너무 호도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들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겠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저는 반드시 판단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정치적 표적 수사이다라는 거는 네.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일단 무죄라고 봐요.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은 좀 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지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PB가 좀 도와주고 싶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절대로 이게 상하 관계라든지 내가 이걸 부탁을 한다면 요청 막 딱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도 좀 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검찰이 이 재판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이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너무 이게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많은 만행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1, 2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정도는 오히려 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 그리고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라고 보고 그 위법 수집 증거로 날리기 전에 이런 걸 판단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판단을 다 하고 결과적으로 뭐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날릴지언정 판단은 판단대로 다 꼼꼼하게 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뭐 법조 경력이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김태훈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법조 경력으로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보이는데 재판부가 그걸 모른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눈앞에서 검찰의 만행을 지켜본 재판부로서는 합당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판부랑 요즘 이제 만나는 기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예, 금기시하지 않는데 이 재판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그 기자들이 그 재판에 들어오면 검사랑 변호사랑 둘 다 동등한 입장인데 너무 검사들의 입장만 써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아, 그 부분은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재판부가 막 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거는 그만큼 재판부가 좀 신중한 모습을 그쵸. 보이자고 계속 저는 내부 결속을 하면서 왔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중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그 검찰과 이제 재판부의 관계가 이게 상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관이고 그리고 검찰을 계속 봐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사실은 피고인보다 검찰이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기관 간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재판장이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막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오히려 철저하게 이런 거를 검찰이 저렇게까지 주장하면 들어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그래야 사실은 국민적인 화합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고 막 맞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마치 뭐 조국 장관 팬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볼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 재판부도 참 곤란한 밖으로 입장이었던 거는 밖으로 맞죠. 나가면은 논란이 될 텐데도 이게 사실 이 앞번 송인권 부장판사가 상당히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이번에 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난리를 쳤는데 검찰을 많이 두둔하는 판단을 내렸다면은 앞으로 맞아요. 검사들이 자기들이 그거는 좀 그냥- 불리한 사건이 되면 일단 판사부터 물고 깽판을 치죠. 예, 깽판 치려고 들 거거든요. 송인권 판사 앞에서 판사 모욕 주고 아주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송인건 부장판사님한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했던 검사는 이번에 김칠준 변호사한테 문해력이 딸린다, 이해력이 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이번에 또 댓글까지 또 쓰셨더라고요. 댓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야. 입이 간질간질해요. 몇 분이 예. 내가 말을 하면은 지금 다칠 검사님들 좀 많으세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번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네. 있잖아요. 저희 댓글. 미리 좀 예고하자면 김용민 브리핑 다음 주 월요일 네. 댓글 다는 검사들 댓글. 중에 한 분 댓글 다는 기자들이라고 KBS 유튜브가 네, 있어요. 네, 네. 예. 댓글 다는 너무 검사님들 재밌- 중에 그 한 분 이야기를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증언해 주는데 아 이건 정말 살인은 조폭이었는데 예. 엉뚱한 분이 그 당시 이제 사건 났을 때 해롱해롱 술을 드시고 해롱해롱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그런 의혹을 증언해 주실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예. 공모 검사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이문정 검사를 이렇게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검사들 그 장모 검사님 이런 분들은 수시로 반복해서 거의 도배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검사들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 입이 저 그냥 간질간질해요 지금. 이분은 뭐 이분은 뭐 이분은 뭐 이러고 싶은데 어제 저희 이동형 TV에서 몇 번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99번 맞냐고. 예, 맞습니다. 네, 99번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왜 여기서 말을 안 하고 누구예요? 99번이. 네. 네. 99번 우리 강일민 검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그 굉장히 재판에 밖에서 보면은 그 되게 항상 화를 내고 그런 분이 아닌데 재판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업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액션이 좀 세세요. 액션이 그래도. 좀 세세요. 네. 그 지난번에는 뭐 불쇼를 불쇼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분이 여러 번 기사 댓글 올리신 분도 계세요. 공땡숙 검사님 예, 네. 계시고 박철땡 검사님 많이 댓글 되게 많이 올리셨네. 그다음에 장진땡 검사님도 몇 개야 도대체 도배를 하셨네 거의. 제가 지금 이런 분들 지금 계신데 제가 천재인 검사님도 이거 댓글 다셨네. 그 천재인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공개가 됐던 분인데 네. 어떤 사건에서 공개가 됐냐면 저 한동훈 검사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팀에서 한동훈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 던지고 나간 분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범동 씨 사모펀드 담당한 검사님이기도 그러고 보니 하고요. 박철원 검사는 이름이 공개됐구나 그러고 보니 또. 예, 이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유미 검사님은 임문정 부장님마저 대놓고 임 부장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누가 이름 정유미 검사님. 정유미 예, 검사. 이분도 저희 이름이 공개되셨죠. 그다음에 임문정 검사님의 글에 가장 먼저 댓글로 딴지를 거셨던 분은 정희도 검사님이시네요. 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확 까버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도저히 말 안 하면 안 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혹시 아세요? 노래. 우리 저기 윤석열 총장이 저기 지방에 가셔가지고 네. 부장 검사들 앞에서 강연하시면서 후배 검사들을 형 누나처럼 이렇게 일체감 있게 하라 그랬더니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오라버니 힘내세요라고 하신 예 이수현 검사님. 야 대단하십니다. 예. 다른 분들은 다 선배님인데 이분만 오라버니 힘내세요. 야 역시 반응 바로 오는군요. 와 대박. 대박. 재밌네요. 오라버니 힘내세요. 와. 이 말고도 참 저희들 공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근데 커밍아웃이라며. 커밍아웃이 무슨 뜻입니까?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예. 드러내셨으면 드러내드려야지 뭐. 그죠? 예.
근데 이 프로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사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전제하고 하는 거라고 전제하고 하더라고. 네, 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멘트나 검사들 이름은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까고 있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커밍아웃까지 해서 그리고 또 검찰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 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 계속 이제 너무나 줄기차게 외쳐주셨는데 다 같이 외치고 있죠. 네, 저희가. 아니, 기승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기승전 검찰 네, 개혁을 하고 하고 있죠. 이제, 네. 이 방송 같이 합치기 전에 네. 먼저 또 이제 아, 예. 하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정봉주 의원 그 항소심 구형도 그렇지만 그 전 판결 있잖아요. MB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BBK 다스 실소유자 당신 책임져야 돼 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실형 1년 살고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돼갖고 10년 동안 박탈되다가 네. 나중에 복권됐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사과만 갖고 될 건 아닌데 그리고 그 담당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책임지든 도덕적 책임지든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그렇게 검찰한테 무혐의라고 확정을 받고 나서 더 세게 거짓말입니다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 다스라든지 BBK 소유자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라고 해서 실형까지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전 뒤집혔잖아요. 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뒤집혔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김학의 사건도 있었고요. 김학의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증거를 갖다 올리고 했는데도 결국 공소시효를 만료시키는 것이 검찰이었잖아요. 네. 네. 아니 그 사진을 보고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는 네. 그리고 검사님들도 나중에 사석에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는 그 목소리가 맞아. 그래놓고서는 아니, 본인들도 아시잖아. 근데 지금 그때 저한테 그 얘기 하셨던 분이 지금 고검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MB 관련해가지고 BBK 이거 덮어주신 분 제일 앞에 선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유상범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쭈르륵 지금 BBK 검사들 이름이 쭈르륵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뭐 현직 검사장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책임을 져야죠. 굉장히 잘 나가죠 지금. 야, 네. 유상범은 그 유호성 씨 형님이죠. 네. 맞아요. 그건 몰랐는데 유호성 씨는 요즘 TV조선에서 뭐 하나 합디다. 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유상범이 했던 일들 보면 참 기가 막히더만. BBK 봐주기 그리고 정윤의 편들기, 네. 김학의 덮기. 네. 예, 정말 참. 중앙지검 3차장으로 하셨는데 또 저 누구야 황교안하고 동창이라고. 네. 예. 그래서 됐겠지 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겠지. 예, 알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예. 네, 정봉주 의원이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 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K는 MB 것이다. 그리고 BBK에서 김경준과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실형을 산 건데 일단은 다스가 MB의 것이다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로 이제 확정이 난 거고요. 그렇다면은 BBK는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면 BBK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다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다스에서 BBK에 돈을 190억 원인가를 투자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BBK는 MB의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BBK에서 김경준과 같이 주가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죠. 면죄부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마치 김학의 사건처럼 이거는 아마 제가 예전에 검토해보니까 공소시효가 아마 지나있을 거예요.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저 경기고등학교. 대학은 아니고. 예. 대학은 아니고 예. 고등학교는 확인해봐야겠네. 네. 자, 정경심 교수 12월 23일에 네.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징역식 구형.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 뭐야? 근데 저는 재판 마무리되면 사실 남는 생각이 네. 어찌됐든 정치적인 기소였다라는 부분은 검찰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만 나열을 두고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찍어 누르기 뭐 정치적인 기소
그 과정에서 완전히 망가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전혀 검찰에서는 보상할 수도 없고 보상해 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거의 뭐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랄까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